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무너집니다. 네. 무너지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뭐 수많은 나라들이 줄줄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이 독립과 더불어서 바로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나고 아르메니아는 이제 이겼어라고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그 행복의 시작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불행의 시작이 됐어요, 아르메니아한테.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아제르바이잔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아제르바이잔과 이렇게 하니까 아르메니아 분들이 좀 섭섭해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의 이 갈등, 예, 요걸 이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 흔히 말해서 이제 불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 그대로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석유 위에 동동 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석유를 개발할 때 우리가 잘 익숙하지만 잘 몰랐던 노벨 형제들, 형제들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고요. 네. 오늘부터 이제 다음 시간까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아제르바이잔 이야기를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 최근에 있었던 이제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과 관련된 카라바흐, 네. 거기와 관련된.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한 100년 가까운 분쟁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라바흐라는 데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오른쪽에 있고 아르메니아가 약간 왼쪽에 있고, 그 아르메니아에서 약간 더 왼쪽에 아제르바이잔이랑 좀 떨어진 지역이 거기가 이제 카라바흐죠?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남서쪽에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아제르바이잔 땅이 따로 있어요. 예, 거기는 이제 나히체반이라는 지역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제 그 카라바흐라는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지역 안에 있는 아르메니아 땅이에요. 아제르바이잔 안에도 아르메니아 땅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복잡한 거죠. 서로 자기 땅처럼 쓰면 좋은데 거기 안에 이제 남들 땅이 하나씩 들어있는 셈이에요. 그럼 그냥 서로 이렇게 퉁치고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서로 맞바꾸기를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은 왜 저렇게 됐는지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마치 그러니까 뭐 굳이 남북을 따지면 좀 웃기긴 합니다만, 하여튼 남쪽에 마치 충청도가 북한 땅이고, 그렇죠. 북한에 무슨 뭐 평안도가 우리 땅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한 군데씩 맞물려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이 지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코카소스, 뭐 카프카스, 저는 이제 카프카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는데, 이제 카프카스 산맥 주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카프카스라는 산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꽤 높습니다. 최고봉이 5,0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다 보니까 이제 산맥이 있으면 당연히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북쪽을 이제 북카프카스, 남쪽을 남카프카스라고 그러는데, 북카프카스는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인구도 많지 않은 민족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살고, 이게 막, 그리고 무슬림 막 좀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지역은 이제 체첸. 체첸. 예, 체첸이 이 카프카스 산맥의 북쪽 사면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첸을 비롯해서 뭐 다게스탄, 오세티아, 뭐 인구세티아, 가끔 이제 러시아랑 뭔가 티격태격하면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라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생소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남카프카스, 이제 카프카스 산맥 남쪽, 남카프카스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평평합니다. 좀 평원 지역이다 보니까 옛날서부터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이렇게 좀 국가 단위처럼 이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튀어나오는 조지아. 예전 그루지아. 옛날 그루지아. 요 세 나라가 이제 그 남카프카스 지역에 있는 3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여기는 사람이 좀 많다고 그러니까 이 소련 시절부터 이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별도의 공화국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조지아랑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고요.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데 이게 좀 이게 뭐 종교나 민족이나 뭐 민족은 달라도 종교는 비슷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두 국가는 기독교 국가, 한 국가는 이슬람 국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왜 이렇게 됐냐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한 19세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19세기 중반서부터 러시아가 이제 그
힘이 많이 커집니다. 19세기 초반서부터 힘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따뜻한 남쪽으로 막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네네.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지금의 터키,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오스만 투르크는 이미 이제 지고 있던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이제 힘을 확 주면 그때마다 밀려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오스만 제국하고 전쟁을 몇 차례 벌리면서 이 19세기 때 러시아가 이제 카프카스 지역을 전체를 이제 영토로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지역이 전부 다 오스만 투르크 네네. 영토였다가 이제 러시아가 뺏은 거죠, 19세기에. 근데 이 와 보니까 점령을 하고 나니까 땅이 생긴 건 좋은데 네.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수민족도 많고 그 다음에 무슬림이 이제 뭐 아무래도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 쪽이다 보니까 네. 종교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거를 이제 아주 힘들여 네. 진압을 합니다. 네. 진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걸 계속 내버려 두면 또 러시아하고 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니들끼리 잘 싸움을 붙이면 우리 러시아가 좀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EJ 같이. 그렇습니다. 네. 딱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카프카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아르메니아 너희들은 기독교지. 네. 그러면 우리는 정교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그래도 비슷하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이제 1등 시민처럼 대우를 합니다.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정이라든지 네네. 뭐 할 때 이제 관료로 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좀 더 머릿수가 많던 이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요구가 이제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막 뭐 항의도 하고 중간중간에 반란 비슷한 것도 여러 번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또 러시아가 띄워주기도 합니다. 아르메니아가 너무 기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누르기도 하는 거죠. 네. 이러던 와중에 이제 어쨌거나 이 전체 사람들은 러시아 제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 제국, 우리가 보통 제국 그러면은 이게 뭐 힘이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종교랑 민족이 달라도 그냥 별로 싸우지 않고 그 안에서는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 좀 느슨한 체제가 사실 제국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뭐 이런 지역들이 처음에는 종교나 민족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다가 어쨌거나 러시아라는 이제 이 틀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저쪽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저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서로 막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따로 떨어져 있던 이 민족도 다르고 그 다음에 종교도 다르던 사람들이 네. 서로 섞여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반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섞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이제 러시아 이제 그 혁명과 관련해서 1905년에 이제 피해 일요일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네네. 예, 1905년 1월 22일 날 이제 당시 러시아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그 러시아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황제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러 갔다가 총으로 잔인하게 진압을 당하면서 한 500명 정도가 사망하는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 일로 인해서 러시아는 이제 상당한 이제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고 이 지역에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이 남카카스 지역의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이 사람들이 이제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섞여 살기는 했지만 네. 원래부터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러시아 이제 경찰이라든지 러시아 행정기구가 위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뭐 그냥 으르렁 대기만 하다가 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기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저 자식 좀 보기 싫은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진짜 한번 이렇게 주먹 다짐이 오간다든지. 네. 이게 에스컬레이트가 되죠. 에스컬레이트 되는 네. 거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누가 와서 야 싸우지 마라고 이제 말리지 마. 일리는 게 잊어먹는 게 아니고 네. 내가 한 대 맞았네. 다음번에는 내 저 자식 꼭 한 대 날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 거죠. 보면 이러던 차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이제 러시아는 연합군,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같이 싸우는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독일이랑 이제 손을 잡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 오스만 이제 제국은 이 18세기, 19세기 들어서 계속 러시아한테 쥐어 터졌기 때문에 이 되게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일단은 독일 편이 이길 것 같은 게 싸우긴 하지만 선언하고 나니까 야 그럼 우리가 러시아랑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 파트너가 러시아였어? 갑갑한 거죠 보면은. 네. 갑갑한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르메니아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르메니아? 예, 아르메니아. 네.
아르메니아는 이제 그 기독교잖아요. 네. 근데 원래 오스만 제국은 제국이다 보니까 뭐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뭐 조로아스터교든 신경 안 썼어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세금만 내라고 하면 됐는데 이 오스만 제국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반면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안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은 서방과의 교류를 틈타 가지고 점점 사회적 지위가 높아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이루고 있던 원래 무슬림들, 투르크족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싫은 거예요. 뭔가 저 자식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고, 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뒤통수를 칠 것 같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지금의 이제 터키죠.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에 있는 이제 아르메니아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는데, 이 친구들이 전쟁을 우리가 러시아랑 할 때 러시아에 탁 붙어가지고 네.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걱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모두 강제 이주를 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예. 어디로 이주를 시켜요? 지금의 시리아 쪽으로, 시리아 사막으로 이제 보내버리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경 안에 있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러시아 편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이제 문제가 골치 아파지니까. 우리 군대들 다 밖으로 빠져 있는데. 그렇죠. 안에서 뭐 반란도 일어나고 뒤통수 치면 골치 아프니까 다 이주. 네. 근데 이주라고 그래가지고 뭐 자 우리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마을도 만들어놨으니까 오세요. 이런 게 전혀 아니죠. 쫓아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잔인한 방식의 추방이고 네. 당연히 사람들이 떠나기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총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의 정규군 네. 플러스 그 다음에 민병대까지 나서가지고 네. 이제 조직적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을 이제 학살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1915년부터 뭐 시작돼가지고 길게는 1923년까지 한 8년간 지속이 되고 네. 짧게는 뭐 15년에서 16년 한 1, 2년 사이인데 이 당시 한 100만에서 150만 정도의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첫 번째 민족 대학살이 사실 이 시기예요. 네. 이 시기고 민족을 특정 민족을 어디선가 어디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우리가 스탈린이 이제 저 연해주에 있던 네네네. 우리 선조들을 중앙아시아로 고려인 보내버렸잖아요. 네. 그럼 그 원조가 사실은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오스만에 있는 지금 후예인 터키랑 아르메니아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선조들을 한 100만 명, 150만 명 가까이 일방적으로 마구마구 학살을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학살했다고 이야기도 안 해. 사과도 안 해. 그럼 당연히 이제 이게 이제 증오가 되는 거죠. 아르메니아 약간 서쪽이 지금 터키죠? 터키입니다. 네. 그래서 아르메니아하고 그 터키는 지금 이제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이고. 지금도? 예, 지금도 원수지간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벌어지던 일인데,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졌죠. 네. 예, 져가지고 이제 뭐 브레스트 리토포스크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네. 독일한테 큰 땅을 내주고 이제 일단은 물러납니다. 물러나니까 이 지금의 남카카스 지역이 갑자기 공백지대가 된 거예요. 네. 터키는 그러니까 오스만도 힘이 없고 내부적으로 붕괴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올라올 힘은 잘 없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나는 여기서 철수하겠소라고 해버리니까 이 지역에 갑자기 힘이 공백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이 세 나라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잠깐 한번 연방을 만들어 봅니다. 자카카스 연방이라고 네. 예, 연방을 한번 만들어요. 근데 이제 역시나 사이가 안 좋았던 놈들을 한 집에 몰아놓으면 당연히 싸우죠. 그래서 2달 만에 이제 붕괴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네. 이 와중에 이제 오스만 군이 이제 그 바쿠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르 지역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바쿠 지역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석유와 관련되는 어떤 이권들 챙기는 것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은 이 바쿠 지역으로 도망와 있던 아르메니아인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더 학살을 해요. 학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군한테 이제 항복을 하고 봉기를 하고 뭐 자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되게 복잡한 와중에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아르메니아인들을 더 찾아가지고 네. 이제 죽이고 이제 끝나는 거죠 보면은. 아유.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다 보니까 이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계속 이제 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서로 이제 좋아 너랑 나랑은 더 이상 이제
한 나라로 살 수가 없어. 이제 우리를 얽어매던 이제 러시아, 네. 투르크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나라를 만들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그럼 국경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국경을 만들 때? 예, 서로. 우리 사람 많은 지역이 우리 땅이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쪽에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잔뜩 모여 사는 동네인데 그쪽 끄트머리에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또 한쪽으로 보면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많은데 중간에 아르메니아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프로님 제가 여기 화면을 한번 띄워놨지만 네. 이게 한 세 지역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왼쪽서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아르메니아 남서쪽 아르메니아 땅 같은데 아제르바이잔 땅이 이제 있잖아요. 아제르바이잔이랑 떨어져 있는 저 지역이 이제 나히체반이라는 지역입니다. 저 나히체반이라는 지역은 이제 터키하고 이란하고 접경 지역인 거죠. 근데 여기는 원래부터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메니아로서는 자기네 땅이면 좋겠지만 여기를 점령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해서 저기는 처음부터 아제르바이잔 땅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이체반 주변 지역에 이제 잔게주르라는 이제 또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사니까 여긴 또 아르메니아 사람 땅 이렇게 정해진 거고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 나고르노 카라바흐 예, 이 지역입니다. 이 원래 나고르노라는 단어는 산악 지역이라는 러시아어랍니다. 산악 지역. 예, 그러니까 이제 카라바흐 지역인데 그 중에 나고르노라는 더 고산지대 정도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로 둘러싸인 지역인데 약간 지대가 높고 여기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픈 이제 그런 지역이 이제 되는 거죠. 야, 이걸 우리 땅을 어떻게 나눠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1920년이 됩니다. 소련이 이제 소비에트가 이제 그 적백 내전을 끝내고 이제 이 지역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영토를 회복하려고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복잡해졌어요. 예, 싸우고 있으니까 정리를 이제 해주려고 이제 왔던 거죠. 그래서 1921년에 이 소련이랑 터키랑 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전쟁에 지면서 서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안쪽에서 무너졌고 러시아 제국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국경 지역이 되게 애매해진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련이랑 터키가 카라스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터키란 나라하고 새로 생긴 소비에트 연방이란 나라가 이제 국경선을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국경선을 정하면서 이 와중에 같이 이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경계도 이때 같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이체반 같은 경우는 아제르바이잔 소속으로 딱 정해졌고 요 왼쪽에 있는 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나이체반 같은 경우가 아제르바이잔으로 됐던 거는 원래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있고 터키가 저기는 그냥 아제르바이잔으로 하는 게 좋을걸요? 라고 이제 소련한테 이제 공고를 해주다 보니까 소련이 이제 들어준 거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나고르노 카라바흐 이 지역인 거죠.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소련도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 자치공화국을 만들어. 저 안에서 또? 예, 또 자치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대신 소속은 아제르바이잔 소속으로 가자. 아제르바이잔인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는 자치공화국 정도. 예,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안에 여기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얘들은 자치공화국을 만들어. 되게 복잡하죠. 나라 안에 또 나라. 그러게요. 예, 이게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 뭐 여러 가지 지형적 요인이라든지 뭐 연결성 이런 것들 봤을 때 아르메니아 본토보다는 아제르바이잔 쪽에 더 평소에 유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니들끼리도 죽고 죽이겠냐 이제 소련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 뭔가 다들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정리는 이렇게 됐어요. 정리가 돼서 1920년대 이제 정리가 돼서 소비에트가 이제 계속 소련으로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나는 아르메니아 사람이야, 나는 아제르바이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다 소비에트 소련 국민이야라고 이제 위에서 계속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키니까 이제 그런갑다라고 이제 하다가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또 어쨌거나 독일군을 맞서가지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다 붉은 군대 일원으로 열심히 싸웁니다. 소련 일원으로. 예, 이게 원래 함께 싸우면
평소에 좀 사이가 안 좋아도 또 뭐 전후회 전후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꽤 유명한 분들이 이제 소련에 등장을 합니다. 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소련 사람으로서 이제 네. 국제 사회에 유명해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그 전투기 있죠. 네. 미그 29 이거 만들던 사람이 이제 그 아르티움 미코얀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아르메니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은 아르메니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이제 그 시베리아 유전 이야기를 했을 때 잠깐 등장하셨던 분인데 이제 파르만 살마노프라고 그래가지고 시베리아에 거대한 유전이 묻혀 있을 거야라고 해서 가서 열심히 찾아본 엔지니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아제르바이잔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라는 큰 틀에서는 아르메니아 사람이냐 아제르바이잔 사람이나 뭐 큰 문제 없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같이 살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고 최근에 들어서 유명한 사람들이 한 명 있어요. 그 가리 카스파로라고 그래가지고. 가리 카스파로? 예,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혹시 딥블루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딥블루? 네. 딥블루가 뭐죠? 뭐예요? 저 알파고 같은 거.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 MS 거였나 딥블루가? IBM 겁니다. IBM 거. 예, IBM이 1997년인가 96년인가 한 90년대 한 후반쯤 돼가지고 이제 체스 프로그램을 담은 이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대회를 벌였는데 이때 그 딥블루하고 맞섰던 게 이 카스파로입니다. 세계적인 체스 마스터죠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은 살던 곳은 아제르바이잔 지금 수도인 바쿠예요. 바쿠에서 태어나서 바쿠에서 계속 살았어요. 근데 태생은 아르메니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그냥 좀 다르긴 하지만 한 동네에서 그냥 같은 동네라 생각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쪽 동네로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살면서 비교적 소련 시절에는 별 큰 문제가 이제 없었던 것처럼 이제 보이던 이제 그런 시절이 쭉 이어지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카스파로프 뭐 이렇게 아마 우리는 불렀었던 것 같긴 한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러시아 분들이나 이 동유럽 분들 명칭을 읽을 때 사실 저도 되게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익숙한 명칭은 영어식이라고 그러고 그 동네 발음은 뭔가 발음하기가 좀 어렵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인가 싶었는데 사실 같고 이런 일이 종종 나오는데 이렇게 뭐 한 나라라고 소련이라고 잘 살다가 이게 이제 고르바초프 시절에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마에 세계지도 있던 분. 그렇습니다. 러시아 지도인가 하여튼.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재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아마 고르바초프 그러면 되게 익숙하실 텐데 좀 이제 젊으신 분들은 좀 누구지? 좀 낯설 수도 있는 건데. 고르비. 예, 고르비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전 시대를 끝낸 좋게 말하면 냉전 시대를 끝낸 거고. 러시아나 소련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라를 말아먹은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뭐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왜 모스크바가 모든 거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 집권에 따른 폐해가 너무 크다. 우리가 다 모든 지역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자기도 옛날에 다른 지방에 가서 서기장을 해보니까 모스크바에서 아는 거랑 전혀 다르더라. 그러니까 각 지역에 우리가 공화국들이 있으니까 각 지역 공화국들한테 자치권을 이제 부여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제 과거보다 훨씬 큰 권한들을 이제 부여를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화국들이 그래? 그러면 좋지.라고 하는데 이제 보니까 이 소련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이 중앙 정부가 힘이 없어진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발빠르게 독립을 먼저 하려고 막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빠졌구나 저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틱 3국이라고 하는 예, 여기가 이제 제일 발빠르게 후다닥 독립을 해버린 거죠. 이제 보면 여기는 원래부터 이제 서방 국가들하고 연대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잽싸게 이제 독립을 이제 선언을 했던 거고 이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슬슬 독립을 이제 꿈꾸기 시작을 합니다. 독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걸리는 게 이제 나고르노 카라바흐 이 지역인 거죠. 이제 보면은.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지역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해결이 잘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가 1991년 12월 25일 날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무너집니다. 무너지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뭐 수많은 나라들이 각종 스탄 국가들이 있죠.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줄줄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이 독립과 더불어서 바로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전쟁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누가 다스릴 것이냐를 놓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군이 원래는 아르메니아하고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떨어져 있잖아요. 네. 떨어져 있던 지역인데 아르메니아 군이 이제 이 지역으로 진입을 합니다. 카라바흐 지역에? 예, 카라바흐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말고 그 주변 지역까지 아르메니아가 이제 점령을 해요. 보면은. 그때는 약간 국방력이 아르메니아가 좀 괜찮았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땅 속을 원래 따로 떨어져 있던 요 지역이 이제 아르메니아랑 붙어버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아르메니아가 좀 넓어졌네요. 아르메니아가 넓어진 거죠. 아제르바이잔은 원래 자기 땅이라 생각했던 좀 애매한 지역은 물론이고 당연히 자기 땅이라 생각했던 그 지역까지 다 뺏기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아제르바이잔도 반격에 나서죠. 네. 반격에 나서는데 이때만 해도 그 아르메니아가 더 힘이 좋았어요. 아르메니아가 힘이 좋아가지고 결국은 그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지는 거죠. 지게 되고 아르메니아는 이제 이긴 다음에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그다음에 자기가 새로 점령한 지역 여기를 묶어가지고 아르차흐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공화국처럼 만들어서 독립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제르바이잔을 점령했다기보다는 여기를 독립시켜줬다. 네, 독립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사실 되게 놀랐어요. 아르메니아가 또 나라도 작고 아제르바이잔이 더 인구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아르메니아가 이겼지? 그 수도 바쿠 거기도 아제르바이잔 쪽이잖아요. 그렇죠. 아제르바이잔이 바쿠가 이쪽이었고, 그러니까 훨씬 경제력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구소련 시절에 소련군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뽑아가지고 주로 군대에서 공병대를 보냈어요. 뭐 공사하고 토목 이제 이런 쪽을 많이 공병을 시켰고 대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일반 보병이나 전투병으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옛날까지 어제 전우조였지만 딱 싸우자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 능력은 이제 뭐 아르메니아 쪽이 더 이제 좋았던 거죠 보면은.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르메니아가 외교력이 탁월했어요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아르메니아는 우리는 되게 잘 모르는 나라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지구본 연구소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싶을 때 아르메니아가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얼마 전에 했던 미얀마에서도 이제 영국인들과 더불어서 아르메니아 지역에 진출했던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자식들은 백인 뭐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쟤네들은 같이 노는 뭔가 1.5등급 정도 된다라고 이제 간주하는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었어요. 아르메니아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만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르메니아가요? 예, 아르메니아가. 그래서 유대인하고 아르메니아인들은 라이벌이에요. 전통에. 그래요? 예. 이 상공업이나 무역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아르메니아 쪽도 그렇고 유대인도 옛날에는 주로 동유럽 쪽에 많았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전통의 라이벌이에요. 아르메니아가 유대인과 라이벌이에요. 예, 라이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는 되게 꺼려하잖아요. 이제 그 옛날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꺼리는 이 서방 사람들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해외로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유럽인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때 아르메니아인들이 항상 같이 가요. 그래요? 예, 선발대처럼 먼저 가서 뭐 무역도 하고 정보도 캐오고 현지에서 원주민도 다스리는 그런 일들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메니아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이나 캐나다 뭐 프랑스 이런 나라에 많이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론을 움직인 거죠. 또 우리 이슬람이랑 싸우는데 옛날에 우리 아르메니아 사람들 터키한테 학살당한 거 알지 않냐. 이번에 잘못하면 또 학살당한다. 너희들이 우리 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프랑스 이런 서방 국가들이 이제 아르메니아 편을 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아제르바이잔 남쪽에 이제 이란이 있잖아요. 이란이 그러면 아제르바이잔을 좀 도와줄 것 같았는데 또 이란이 배신을 때립니다. 오히려 아르메니아를 도와줬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란 북부에 보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이란 있어요. 북부에? 예, 이란 북부에. 근데 이제 이 아제르바이잔이 독립을 하면서 이란 사람들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북부에 살던
이 이란 북부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아제르바이잔이랑 우리 통합할래, 분리 독립할래 이럴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이 외롭게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나고 아르메니아는 이제 이겼어라고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행복의 시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행의 시작이 됐어요. 아르메니아한테는. 왜냐하면 전쟁에 딱 이기고 나니까 이제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하고 나니까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라는 물론 내 얘기는 하지만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를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 많은 나라들하고 교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스피해의 막대한 자원을 내가 다 독점을 했는데 아르메니아는 독립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우리는 완전 내륙국이 돼버린 거예요. 땅속의 섬처럼. 그렇죠. 아르메니아 북쪽에는 조지아, 러시아, 뭐 그다음에 서쪽엔 터키, 남쪽엔 이란, 이렇게 돼버린 거죠 보면은. 근데 터키는 옛날서부터 아르메니아하고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어떤 그 지원을 위해 가지고 아르메니아 지역하고 터키 지역의 그 사이 국경을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지역은 서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르메니아하고 그 다음에 그럼 남쪽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르메니아하고 이란하고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아르메니아하고 이란하고 붙어 있는 지역은 산악 지역이에요. 그 니체반이라고 아르메니아 안쪽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땅이 있잖아요. 원래 이 지역이 평지예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수도인 그 예레반에서 이란까지 연결되는 철도는 원래 이 니체반이라는 요 지역을 통해서 이란이랑 내려갔는데 이 지역이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돼버리니까 못 가는구나. 아르메니아하고 이란하고 이 철도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는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기분은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서쪽 봉쇄돼, 남쪽으로도 못 나가, 석유 자원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갑갑한 상황이 이제 된 상황이 이제 20세기 이제 후반 1995년 뭐 요 정도 이야기인 거죠. 물론 아제르바이잔은 전쟁에서 졌고 영토를 뺏기다 보니까 대통령이 잘못했다 물러나라 뭐 그래가지고 물러나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지만 아르메니아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별로 이제 좋지 않은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맞닥뜨렸던 게 1995년 전후한 그런 시기였던 거죠. 이겼지만 크게 소득은 없는 아르메니아.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이렇게 한번 싸웠고 1차 전쟁이 한번 있었고 여기서는 아르메니아가 이제 승리를 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 후인 20년 더 25년 후인 이제 최근에 2차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럼 요 땅은 그대로 대충 유지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카라바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당시는 실효적으로 아르메니아가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카라바흐 공화국이라고 섬처럼 떨어져 있던 지역은 당연히 아르메니아가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하고 그 카라바흐랑 그 사이에 있던 그 주변 지역까지 전부 아르메니아가 점령을 한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아르메니아는 여기를 자기 영토처럼 위성 국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리된 영토가 이제 하나로 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고. 그러다 이제 전쟁이 이번에 일어나서 아제르바이잔의 이제 복수 혈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아제르바이잔의 복수 혈전은 저희가 네 번째 시간에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분들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